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를 향해 정치와 정책 모두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4선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당내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며 뭉치자고 강조.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된다. 탄핵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 탄핵 결정 이후에 만약 내부 분열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것만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자. 그렇지만 우리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뭉치자.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하는 당내 통합 과제와 대선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3일절인 어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치권도 가세해서 찬반 양쪽이 맞섰는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요. 개헌과 정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변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뭐 사과와 또 승복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이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기존의 변론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제대로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 점은 뭐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저는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대통령인 내가 승복하겠다. 이거를 밝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점이 빠진 게 제일 아쉬웠고요. 왜냐하면 지금 분열과 갈등 너무 심각하고 헌재 결정 이후에 우리 국민들 이 나라가 어떻게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느냐, 거기에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마지막 의무 같은 거 아니었나 싶은데 그 점이 빠져서 아쉬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가 이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시점에 대해서 초중순을 말하던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최종 심판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진짜 그 사람들의 어떤 재판관으로서 양심 또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저는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3월 초중순이라고 말들 하지만 저는 며칠 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재가 얼마나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내놓느냐. 저는 그게 우리 정치의 앞날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마 마지막 뭐 그 평의 평결 이런 고심을 재판관들이 하고 계실 건데 정말 자기들의 어떤 결정이 우리 정치의 미래 또 우리나라의 어떤 분열을 막고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거기에 굉장히 역할을 할 사람들 아닙니까? 이 결정이. 그래서 정말 좀 공정하게 좋은 결정을 해달라. 그것만 바라고 싶습니다. 대선 주자들 간에도 좀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점에서 틀리던데 유 전 의원은 입장이 저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국회와 선관위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제압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그거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왔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분열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면 어떤 결과든 승복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 이런 주문이 셈이죠. 그런 주문이고요.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표현을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8년 전에 그런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제가 그때 보수가 통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네. 그때 제가 자유한국당의 당시 황교안 대표한테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우리가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지 하나로 뭉쳐야지 보수 정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고 그 심정 지금도 뭐 벌써 한 6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네. 그대로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광훈 손현보 목사 등과 이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문도 있고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목사님들하고 좀 선을 좀 긋자 이런 주문이 많고 국민의힘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안에도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저 말고도 더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장에서 거리에서 그 정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 그 목사님들이 주장하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중에 뭐 10개 중에 2-3개만 제가 뭐 이렇게 경청할 게 있으면 저는 경청하고 저는 보수가 늘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정책이든 또 이념이든 굉장히 넓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극우적인 성향의 그런 분들이라도 저는 경청할 게 있으면 또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는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에 대해서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서부지법 어떤 폭력 사태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로서 선을 그을 거는 분명히 긋고 네. 그분들 뭐 애국하는 마음, 나라 걱정하는 마음, 또 보수 정치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 이런 거는 저희들이 또 경청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큰 국민의힘 안에서 좀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중도에 계시는 분들을 같이 포괄해 나가는 이런 우리가 정당이 돼야지 지금 너무 당 전체가 그분들의 어떤 집회, 그분들의 주장에 우리가 자꾸 휩쓸려 다니는 거 이거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분들하고 굉장히 동조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선을 긋지 못한 거고 또 그 목사님들 말고도 극우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뭐 경청할 거 있으면 존중하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평소 주장에 당이 자꾸 끌려다니는 모습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이 진짜 경계해야 되고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자기들이 원래 중도 보수다. 네. 국민의힘은 극우다 이러면서 우리를 오른쪽으로 막 몰아가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중원에서 중도에서의 경쟁이 우리 정치의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경쟁인데 그거를 우리가 포기하고 놓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부에서 탄핵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유승민 하면 개혁 보수를 상징합니다. 국민의힘의 시대의 변화와 그러면 맞게 바뀌지 않은 탓일까요? 보수 지형, 국민의힘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보수가 옛날에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이렇게 결합했고 특히 경제 발전에 큰 업적을 과거에 남겼고 네. 그런 과거의 업적들은 있습니다만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와 안보 그리고 보수는 지키는 거니까요. 뭘 지키냐.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지키고 우리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지키는 게 진짜 보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제가 개혁보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보수의 어떤 변화, 혁신 이런 거를 당 안에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네. 저는 우리 보수 정치인들 또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네. 그런 어떤 보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보수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지금은 좀 고민하고 같이 고민하고 새로운 어떤 보수의 길을 같이 찾는 그런 때가 지금 이미 늦었지만 되지 않았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이 계엄과 탄핵 이 사태 이후에 보수가 정말 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수의 어떤 재건이라 그럴까 그렇게 거듭 태어나느냐 네. 이게 저희들한테는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10년 전이죠.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예. 그때 하셨던 게 그 즈음에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세요? 아유,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10년간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그 국회 연설을 한 게 10년이 됐고 그 국회 연설에서 저는 보수의 어떤 새로운 길을 제 나름 활동한 고민하던 거를 제시를 했고 네. 저는 그때 우리 보수가 미리 이렇게 개혁을 하고 미리 바뀌었다면 그러면 저는 이 두 번의 탄핵을 겪는 이런 것도 저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잘못된 프레임으로 저희 정치를 비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정치를 하냐. 네. 정치하는 게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 미래 이거를 위해서 그걸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개혁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으냐. 네. 그런 걸 하자는 게 개혁 보수고 그런 걸 하자는 게 제가 주장해온 새로운 보수의 길인데 거기에 좀 저는 제가 물론 뭐 우리 그 같이 정치하시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제대로 설득하고 못하고 이런 부족한 측면도 있었겠죠. 네. 근데 제가 그런 잘못된 프레임으로 정치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네. 제 지금 생각도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그런 개혁 보수의 길로 나가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죠. 네. 그 당시에 주창했던 것들을 만약에 그 국민의힘 그 보수당에서 받아들였으면 예. 오늘의 이 탄핵 문제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보수가 진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면 그러면 이 중도나 또 합리적 진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유권자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실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그 지금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지 아까 말씀하신 자꾸 오른쪽 끝으로만 우리가 자꾸 몰려가는 이 움직임이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인간적으로 화해도 하고 예. 오해가 있으면 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뭐 그 이후에 연락을 받았거나 앞으로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당장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와의 어떤 뭐 갈등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제가 그걸 좀 쌓인 오해나 이런 걸 좀 풀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고요. 네. 지금 뭐 무슨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정치적인 일정하고 상관없이 아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옛날에 쌓인 어떤 오해나 갈등 이런 게 있었다면 뭐 제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저를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네. 제가 회고록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풀고 싶다. 네. 제 인간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가장 큰 오해는 뭐라고 보세요? 그 겹겹이 좀 쌓여 있었던 네. 게 있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여당의 원내대표 할 때 그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예컨대 국회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출마의 뜻은 확고하신 거죠? 저는 탄핵 심판 결정이 나면 네. 그때 가서 제 출마 여부를 밝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늘 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스스로 되기 위해서 제가 사실 평생을 제일 주력했던 부분이 이 경제하고 안보가 나라의 기둥이거든요. 네. 이 경제 안보에서 진짜 문제 해결을 해내는 유능한 보수. 저는 지금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뭐 정말 끊임없이 25년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왜 유승민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다 해주시네요. 예, 저는 경제와 안보에서 네. 정말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한 이 자격, 그거는 저는 정말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증되지 않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정치권 대선 채비의 한창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 정당론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국민연금 세제 개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막 쳐들어오고 있다 예.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그냥 우클릭이라 그러더니 네네. 본인이 우클릭 아니고 내가 원래 중도 보수다 이러잖아요. 네. 또 민주당이 또 원래 중도 보수다 이러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저거는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공격을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최근에 뭐 우클릭이 됐던 중도 보수론이 됐던 네.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의 안방까지 다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완전히 극우적인 정당으로 딱 몰아붙이고 자기들이 중도 또 합리적인 보수까지 그 표심을 흔들려는 저는 선거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 사람들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는 의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보면 신뢰할 수 있느냐, 거짓말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그런 걱정을 국민들께서도 하시잖아요. 네. 이럴 때 저는 우리가 너무 오른쪽으로 몰려가 가지고 지금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집회 열심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방을 쳐들어와 가지고 안방을 차지하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중원에서 네. 그 중도에서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고 우리가 어떤 국정의 철학과 어떤 정책으로 맞서느냐. 그래서 중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이것만큼 더 중요한 전략이 어디 있느냐. 저는 늘 그런 주장이죠. 유 전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어떤 점을 염두에 둔 건지요? 저희들이요.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을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저 정당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정당이냐 뿐만 아니고 저 정당이 과거에는 경제와 안보에 유능한 그런 정당이 보수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네. 그게 다 깨졌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려면 우리가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경제와 안보에서 더 유능하고 민생을 살리는데 우리가 더 유능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책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8년 전 탄핵 이후에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에 최근에 와서는 더 오른쪽으로 극우화되는 이 모습에서 빨리 깨어나서 빨리 이걸 부수고 우리가 다시 과거에 건강했던 보수의 모습으로 유능했던 보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뭐 조기 대선이든 다음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우리가 굉장히 불리할 거다. 네. 우리 이미 그런 참패의 역사를 겪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이 제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정말 일관되게 오랫동안 호소를 하는 거죠.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 후보 간 연대 문제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경쟁하면서도 협력 가능성은 늘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뭐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등 여러 후보가 예. 있습니다. 연대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한 얘기입니까? 예, 저는 뭐 다 포함하는 얘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분들이 네. 다 이렇게 뭐 정말 훌륭한 정치인으로 자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념적인 정책적인 어떤 스펙트럼에서는 굉장히 오른쪽에 계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좀 중도 보수에 가까운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마음이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와도 만나고 누구와도 협력하고 나라가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또 우리 보수 정치와 우리 당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당에 좀 제안을 하고 네. 또 만약 탄핵 심판 이후에 만약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걸 선거를 치러야 되고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을 상대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 네. 저는 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뭐 누구 좋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경선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당이 이렇게 변하자 이런 이야기는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권 내 거론되는 대선 후보 중에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버거운 상대가 될 것 같습니까? 저보다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김문수 장관이신데 김문수 장관이 보수층 지지가 제일 강하더라고요. 네. 저의 약점이죠. 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아마 제일 버거운 상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서 자유로운 뭐 유 전 의원 포함해서 한동훈, 안철수 의원 간의 연대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명태균 게이트라는 거는 네. 그거는 우리가 당이 지금 특검법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만약 조기 대선에 있으면 특검법은 우리 당을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반대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 대신에 검찰에서 네. 지금 창원지검에서 실컷 수사하다가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검찰에서 그 게이트에 연루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 좀 빨리 밝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아마 뭐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의원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합니다. 명시 관련 수사 논란이 이번 대선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그거는 불법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빨리 모든 거를 빨리 발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만약 불법의 혐의 같은 게 증거로서 뒷받침이 된다면 그거는 타격이 있겠죠. 네. 국민의힘의 어떤 분화, 별도의 신당 가능성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로입니다. 네. 예, 저는 뭐 어떻게든 이 국민의힘 안에서 보수의 어떤 변화, 혁신을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할 거고요. 저는 다른 뭐 정치인들도 뭐 예컨대 분당을 한다든지 네. 당을 뛰쳐나가가지고 새 당을 만든다든지 저는 그거는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더 유리하게 더 좋게 해주는 일이라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야권은 탄핵 찬반, 내란 옹호 세력과 반대 세력이라는 이 프레임을 강조합니다. 그 안에서의 어떤 대대적인 연대를 말하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그건 아마 탄핵에 찬성한 보수 정치인들, 보수를 흔들려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치를 같이 하고 정당을 같이 한다는 게 이번에 이 사건, 계엄과 탄핵 이거 한 가지만 딱 보고 무슨 정치를 같이 하고 연대를 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떻게 보면 진보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진보적인 유권자를 대변해 왔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의 중도 보수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허구에 가까운 선거용 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당 문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 당이 민주당을 상대해서 어떤 정당으로 거듭나느냐가 저는 뭐 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 예. 선거 구도와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계엄과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이 만약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배출한 당이 우리 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당이 그만큼 책임과 부담을 지고 조기 대선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선거를 치를 거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중도 보수론으로 막 쳐들어오는 저 이재명의 민주당을 상대로 우리가 중도 중원의 유권자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네. 그 전략이 정말 뭐 제일 중요한 최우선 전략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 후보 선출, 예. 뭐 경선 방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저는 당 지도부라면 당연히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뭐 당원 100% 이래가지고 당 지도부를 뽑았던 게 바로 얼마 전입니다. 2023년 말인데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당원 100% 전당대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를 떨어뜨리려고 그랬던 거죠. 네. 근데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겼을 때는 국민 전체의 마음으로 갔을 때 우리가 승리를 했고, 우리가 졌을 때는 성을 쌓고 우리끼리만 그냥 후보를 뽑고 이랬을 때 우리가 늘 선거에서 졌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참고를 하면 저는 국민들의 마음 쪽으로 우리를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라도 네. 한 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더 얻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완전 국민 경선제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그런 거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주장하면 뭐 자기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우리 당 지도부나 또 후보들 전체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흔들리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탄핵 전국으로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외교 안보 나아가 경제 구멍이 커지는 것만은 막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이중근 시사평론가, 김종목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태 위원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어제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야당 지도부는 적극 참석한 반면에 여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배경은 뭘까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헌재의 판결에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지도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헌재가 그동안 절차적 공정성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도 많이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어찌됐든 최종 변론이 끝난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보통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보수 지지층 전체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최근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수 지지층에서도 상당수가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탄핵 찬성하는 여론이 높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에서는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 지지층 안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하는 여론을 적절하게 저희가 다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이광재 위원장님,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중도층의 탄핵 찬성이 70%로 과반을 훌쩍 넘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지도부 방금 이제 김용태 위원은 탄핵 영향을 주지 않는 귀한 것 등등을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이 중도층을 고려해서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이라고 봐지는데요. 국민의 70%가 중도층의 70%가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서부지법 폭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나침판 같아요.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지지도는 40%잖아요. 네. 그러면 30%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더 역사와 국민 앞에 겸손하면 저는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 민주당은 여당에 대해서 극우 정당이라고 지적하면서 헌정소 세력 간의 대결을 강조합니다. 이게 대선 등을 염두에 둔 중도층 공략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중도층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 또는 극우 정당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헌정 수호 세력이다라고 구도를 짠 게 이번에 갑작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12월 3일 계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의 중도층의 이 추이를 보면 물론 지금 최근에 어떤 갤럽들을 보면 중도층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신호가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이 그런 어떤 구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지지율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중도층이 움직이려면 그야말로 유능한 세력 그리고 예측 가능한 세력, 그런 정당으로 프레임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을 겨냥해서
보수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다음에 수권 세력, 대안 세력으로서 국가를 질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도 중도층은 지금 저는 판단 유보의 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지금 여권은 헌재 판단에 정당성을 흔드는 주장을, 야권은 내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지금 장애 여론전이 한창인데요.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이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가장 흔들림이 없었던 곳이 헌법재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재판관 8분이 항상 변론을 진행할 때마다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을 집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법기관보다는 가장 신뢰를 받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압력, 사회적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헌법재판관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외부인에게 전달해서 집회에서 얘기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는 뭐 가루를 만들겠다. 의료적 표현입니다만 그리고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받겠습니다만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의해서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네. 중요한 문제는 너무 증거가 명백합니다.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국민이 이걸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었고 그 이후에 소위 장군급이 아닌 영관급 장교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변론한 내용 자체가 거짓말을 일관했었기 때문에 아마 헌재 재판관이 소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써낼 재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태 위원님,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여의도 집회에 참석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좌파 강점기가 되었다면서 북한 지령문까지 언급하며 비판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인 거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 집회라고 하면은 저희 지지층들이 많이 계신 곳이다 보니까 이제 표현은 좀 거칠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드러난 사실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드러났던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그 민노총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요. 또 과거에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할 때만 하더라도 선동해서 국민들 그리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라는 그런 지령문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 지금 계속해서 야 5당이라고 이제 원탁회의도 하고 연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진보당입니다. 지금 진보당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강령에 아직도 한미동맹 해체가 나와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드러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보당은 2021년 집권 전략의 이제 한미동맹 해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여당으로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으로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실에 대한 비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표현이 거칠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재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면서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그 의도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팬덤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전 국민의힘에게는 점점 국민의 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취해야 될 태도는 국민에 대한 사과이지 국민에 대한 분열을 획책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재밌는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폴란드의 바웬사 대통령, 세계 최초의 노동자 출신이자 노벨 평화상 출신의 대통령이 네. 한국의 서울대학 강연을 왔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선을 해야 되는데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부정선거를 권유하더라. 네. 근데 부정선거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부정선거를 해서 정권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거다. 이거 했을 때 노무현 당시 그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좀 더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건 평론가님, 헌재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있던데요. 일단 탄핵 심판의 네, 선고 시점 어떤 예상이세요? 예, 선거는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견주어서 그때 대개는 한 15일을 넘기지 않았거든요. 최후 진술 변론 종결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경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변수가 됐잖아요. 물론 이게 지금 이 변론 갱신 간소화 지금 대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칙 개정이 또 변수가 됩니다. 만약 변론 갱신을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면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이 아니 지금까지 진행됐던 심리를 전부 다 들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면 50시간을 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을 때 다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3주, 4주 걸립니다. 더 걸릴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4월 18일 즉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김종욱 저 행정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곳은 헌법재판소인데 자꾸 이렇게 변수가 생기고 어떻게 될까? 언제가 될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도리어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낄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8명이 했으니까 굳이 9명을 꼭 채워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마은혁 재판관의 어떤 이념 성향부터 시작을 해서 절차적 적법성을 또 논란을 벌이느니 지금 그런 변수를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스케줄을 보여주는 것. 이게 헌법재판소가 좀 더 이 전체적인 어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신뢰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헌재가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결론을 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헌재가 지금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명을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속 지금까지도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총리실이 아주 기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헌법적 결정이 나왔는데 거기에 정무적 판단을 한다라는 논리가 어떻게 작동 가능한 건지. 그럼 대한민국은 헌법적 결정 위에 정무적 판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누구를 위해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거부권을 행사해라. 아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말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 여론 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국민이 봤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 여론보다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명령 아니면 국민의힘의 결정만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정부를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후에 두고두고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소위 헌재 결정을 따라서 본인의 위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봉사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위원님, 검찰이 공수처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 허위 답변으로 고발된 건인데요. 고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을 주목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예상됐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을 저는 결국에는 공수처가 초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수사하는 일은 정부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사하는데 정부적 판단이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유의 상황인 거죠. 그 수사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많은 국민들이 갈라져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혼란 없도록 이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 측에서 처음부터 수사권에 대한 어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없냐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었는데 이후에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사를 쇼핑하는 것 아니냐 등등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고 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공수처가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그런
혼란을 야기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점은 공수처가 그동안 실적이 없었다,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를 맞아서 본인들이 대통령 수사로 인해서 본인의 조직의 어떤 의미를 담고자 그렇게 좀 욕심내서 과하게 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상황까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촉발된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생각입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탄핵 정국 속에 명태균 태풍 조짐이 보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특검법의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인데요. 명 씨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명태균 씨한테 대통령 부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아직 믿기 어려운 지금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명태균 씨 문제는 빨리 특검에 넘기고 제발 좀 나라 살리는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떳떳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특검에 맡기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중요하고 국민들한테도 덜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 부산을 갔다 왔는데 자영업자가 19%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국민들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된다. 빨리 정말 떳떳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이거 빨리 특검으로 넘기고 우리는 나라 살리는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린스키 대통령 그 회담을 보면서 섬찟하잖아요. 빨리 나라를 살리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호 전 행정관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녹취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연일 공개하면서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공개할 게 많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향후 이 문제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일단 명태균 씨와 변호인 측 말에 의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대통령 부인에 대한 통화 녹취 내용이 별도로 있는 USB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오세훈, 홍준표 서울시장, 대구시장이면서 대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 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3월, 4월, 5월 전국에서 명태균 씨가 제기하는 증거 내용 자체가 전국을 흔들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면 보수 괴멸 특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스스로 이거 갖다 보수 괴멸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이 없다면 특검을 통해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핵심적으로는 보충적 문제가 있는 건데요. 검찰의 수사 내용들을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9개월 동안 수사를 갖다가 뭉개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네. 언론에서 나오자마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미 증거로서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자신은 2022년 전략공천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몰랐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알았다는 게 다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상황이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전 여야가 합의하에 특검이라고 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것 자체가 전 정치에 신뢰를 주고 국민에게 여야 모두가 예를 들면 도덕적이라고 하는 아니면 죄를 졌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조기대선 문제와 무관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명태균 씨 의혹에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추가 녹취록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경선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의 흐름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다수의 여당 의원이 아니라 유력한 지금 여당 주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과정에서 사실 이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특검이든 아니면 중앙지검이든 아니면 창원지검이든 이렇게 공신력 있는 어떤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텐데 지금 전개되는 거 보시면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호명하면서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면회해달라 또는 뭐 무슨 의원 뭐 만난다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마치 자신의 어떤 녹취록을 전해주는 것처럼 하고 또 민주당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녹취록 뭐 어떻게 입수했다, 사본을 입수했다,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 뭐 그것을 폭로하겠다 이런 지금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제 대선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 자신의 어떤 대선에 유리할 목적으로 이 지금 내용들을 사용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도 사실은 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 관행상 없어져야 될 어떤 불법 여론조사 그런 프레임이라면 굳이 지금 명태균 씨가 불렀다고 가서 그걸 받아온다, 사본을 언제 한다 이렇게 폭로 국면으로 갈 게 아니라 이 기관 그러니까 진짜 공信력 있는 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런데 특정 정당이 자꾸 이렇게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국민들이 이건 어떤 내용이더라도 좀 이렇게 이 공공성보다는 정당의 어떤 이익으로 그러니까 호도되고 있구나라고 여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큰 영향이 없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김용태 위원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명시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등의 향후 정치적 입지는 어떨까요? 명태균 씨가 말씀하시는 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찌되었든 중도층의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자극적인 내용들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무언가 정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광재 의원님이나 김종국 행정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을 받아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뭐 특검을 받지 않는 이유, 법리적인 이유를 차치하고 이제 정무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모두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전제 아래라면 특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과거에 그 서울시장 재보선 때 생태탕 논란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야당의 의도도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참 이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도 아마 여기 계신 세 분 다 아시겠지만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조언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결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천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수사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천은 전 개인적으로 뇌수술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특검이 온다고, 특검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저는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이 되었고 그래도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수사 능력 관점에서 보더라도 검찰이 이 관점에서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해서 밝히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선동과 거짓 판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 진짜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는 방향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2심 선고가 대선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참 무죄가 선고가 날지 유죄가 선고가 날지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것도 선거 재판 결과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국민의 민심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네. 그것이 아마 나침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거들면은 특검은 명태균 씨가 요구한 측면이 있고요. 저도 특검을 저 2번 당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 스스로가 특검을 신청하고 그걸 벗어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좀 빨리 넘기고 수사기관에 넘기고 나라 살리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건 평론가님, 네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지금 당내 결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진 찍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진 한 장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안에서 참 많은 의미를 또 전달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사진 찍는 것 이외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이제 곧 대선 아닙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유력한 어떤 대선 주자들을 만나서 해야 되는 말은 이겁니다. 자, 당대표로서 룰을 공정하게 만들겠다, 이번에.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달라.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공간들을 더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고, 그런 점에서 이 예비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대화가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일극 체제가 아니고 쓴소리도 하겠다 했는데, 아이고 당내 결속을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이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 일극 체제로 계속 가겠다, 그리고 내가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게 네. 아니라 그야말로 대선을 앞두고 있다면 당 유력한 후보이자 당 대표는 자기가 우선권을 갖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걸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해야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서는 가운데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 주목되는데요.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광재 위원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일단 51대 49에 현재 피 흘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이걸 7대 3으로 저는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통합의 전도사가 저는 될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는 탄천을 지역 주민들하고 걸었거든요. 근데 네. 걸으면 3일짜리니까 태극기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 항의를 하려다가 제가 보이니까 태극기 부대가 아니구나. 또 어떤 분들은 그 태극기 부대인 줄 알고 악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있으니까 개면자가 하는, 이걸 보면서 이 나라 큰일 났다. 저는 분열된 땅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저는 민주당도 통합을 하는데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네. 대한민국이 이 피 흘리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중도 실용이 대한민국의 확실한 비전과 정책으로 자리 잡는데 저는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열돼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중도 실용으로 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탄핵 찬성 반대, 그러니까 소위 그 세력 간의 연대를 주장하기도 하던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세력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하고 만약에 연정을 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 적폐청산으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지 않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과 같이 했으면 나라가 달라졌을 거다. 네. 그러나 그냥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의원 빼내고 이런 통합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70%의 국민을 모으려면 정책적으로도 연합이 있어야 되고, 끝나고 나면 저는 일단의 대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해야만 이 나라가 이 분열의 지긋지긋한 나라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죠. 네. 김용태 의원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책 출간에 이어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뭐 당내 일각에서는 섣부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권영세 비대위, 저도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출범을 했는데요. 저희가 통합과 쇄신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주로 이제 통합을 많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보면 보수 진영이 쪼개지고 분열되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 기억하실 것인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어찌되었던 보수 정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통합적인 목소리를 좀 많이 내자,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과 쇄신을 말씀드렸는데 쇄신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많은 비판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부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뭔가 활동하시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 국민의힘에 다양한 정당, 다양한 목소리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다만 이제 제가 당내 의원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12월 3일 날 계엄 때 물론 저는 이제 해엄 요구를 했습니다만 해엄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가령 지방에서 뭐 상 조문을 하시다가 급하게 뛰어 올라와서 경찰에 봉쇄된 국회를 들어가지 못해서 이런 12월 3일 날 해엄 요구를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는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되었던 한동훈 전 대표께서 활동하시면 12월 3일 계엄의 밤 당시로 다시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될 것이고 네. 그 12월 3, 4일 날 저희가 의원총회 할 때도 한동훈 대표와 함께했던 어떤 국회의원분들은 해엄 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 향해서 비판도 많이 하시고 비난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칫 다시 저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해엄 요구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은 다시 12월 3일 날 그날 빚으로 다시 마음의 빚이 있었던 날로 돌아갈까 봐 네. 그리고 그런 것이 국민들께 저희가 비춰지는 국민의힘이 좋지 않은 평판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의원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님, 여권은 보면은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앞섭니다. 한 전 대표의 움직임이 현재 여권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뭐 저는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적 요인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전 당대표는 저희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때 위헌 위법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발언 이후에 당에서 당대표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저희 비대위가 꾸려져 있고 있는 당 지도부의 입장,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탄핵은 문제가 있지만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지만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한동훈 전 당대표가 다시 이제 나오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불법 계엄을 해도 조기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도 당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좀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은 탄핵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활용할 건데요. 한동훈 전 당대표는 명태균 게이트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최근 나오는 게 뭐냐면 검찰 내부에 소위 친한계 검찰과 친윤계 검찰 간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국내입 지지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엄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합리적인 보수도 계시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당대표가 조기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등장을 해서 발언을 할 때마다 소위 지지층들의 분열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한 달 보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갈등들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갈 만큼의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한동훈 전 당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을 유발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어떤 이미지,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종건 평론가님,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28일 민주운동 기념 행사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네. 대권 주자로서 몸풀기 행보다 이런 시각인데요. 지지율이 왜 높은 것 같냐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목마름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김문수 장관 대선 행보 본격화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네, 본격화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발언의 내용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갔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렸습니다. 딱 목마름 때문이다. 목마름이라는 건 결핍이 있잖아요. 갈증이라는 얘기고 갈증이라는 건 무엇인가의 결핍인데 결핍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명성, 이 당이 지금까지 선명성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선명성의 결핍을 채워주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이고 그런데 또 특정 지역입니다. 대구라는 지역. 자신이 사실상 TK 출신이고 한번 지역에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지사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오고 뭐 다시 이제 TK에서 멀어졌었거든요. 이번에 TK로 가겠다는 건 보수의 어떤 본산 또는 상징으로서 내가 선명성을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어떤 지역적인 세력을 획득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멘트와 그다음에 특정 지역 이게 결합된 행보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대선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김용태 위원님, 대구에서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이 만났습니다. 두 인사 모두가 대구 경북 TK 출신이잖아요. 그 국민의힘 후보 경선 등에서 대구 경북 표심이 중요한데
어느 쪽에 더 지지를 보낼까요? 글쎄 뭐 제가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된 측면이 있는데 현재 드러난 수치 뭐 데이터로만 보면은 어찌되었던 김문수 장관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저희야말로 지금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광재 의원님께서 연대, 야권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야권이 연대할 것이 아니라 여권이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대라는 것은 보통 비주류, 도전자들이 해왔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생각에 저희가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사실 여당보다 야당이 힘이 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이 있었던 상황, 계엄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 배경을 따라가다 보더라도 결국엔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거야의 의석수를 가진 대표고 힘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힘이 없는 척하고 약자인 척하시는 거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힘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라면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분이 힘이 있는 척을 하다 보니까 계엄이라는 굉장히 극단적 선택까지 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연대를 할 때 하더라도 야권이라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건 이미 도전자가 아니고 주류 기득권이기 때문에 연대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여당, 여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야 192석에 맞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있어야지 만약 저희 뭐 다음에 전국이 어떻게 될지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지만 저희가 정권 재창출하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의원이 생각하는 여권의 연대라는 거는 어느 범위, 어디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는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논하는 정당들, 사람이라면 다 함께 뭉쳐야 된다는 생각은 과거에 있고요. 그럼 이준석 개혁신당 등등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네. 그 양당의 당원들에 대한 감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판단해 대야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의 만약에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가 있다라면 저희가 정말 이 정권 재창출만을 고민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 다른 당도 있겠지만 저희 당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두고 많은 비판과 비난에 대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고 어떤 결정이 딱 난 뒤에는 저희가 당 내에서도 이걸 가지고 서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네. 함께 뭉쳐야 된다는 말씀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유승민 전 의원 출연해가지고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종욱 전 행정관님,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도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유 전 의원은 뭐 범여권 주자 중에 지지율 2위를 보이기도 하던데 어떤 행보를 눈여겨봐야 합니까?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출연하기 직전에 나온 분이어서 야박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긴 합니다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배신자 프레임일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였던 이 배신자 프레임이 지금 거의 7년이 지난 7, 8년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감정의 덩어리들이 국민의힘 내부나 아니면 보수 지지층들 내부에 상당히 깊게 지금 들어박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단기간에 풀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 5대5, 뭐 당원 5, 그다음에 이제 중도 보수층 5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층으로부터 유승민 의원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소위 국민의힘 또는 중도 지지층들을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한계가 좀 매우 많을 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가 객관적 상황을 판단을 한다면 조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짜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당권 또는 주요 핵심 지지층들을 모을 것인가라는 측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그렇다면 친윤이라고 주장되거나 줄이라고 주장되는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과 결합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매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야박합니다만 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안에서 명태균 리스트로부터 자유로운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의원 연대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요.
뭐 여기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이름도 등장하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선에 가게 된다면, 본선이 그리고 있다면 그때 가서 연대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균 이슈가 이제 본선이 있다면 본선에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 당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을 미치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태균 리스트보다는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를 두고 이른바 대권 주자들의 연대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 당 지지층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누구는 탄핵 찬성해서 싫고 누구는 탄핵 반대해서 싫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탄핵 찬반을 중심으로 연대를 하고 난 뒤에 뭔가 그 다음에 2단계로서 본선이 있을 때 그런 연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광재 위원장님, 대선 국면과 함께 개헌론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은 임비단축 개헌을 꺼냈고요. 김문수 장관 차근차근 고쳐야 한다. 홍준표 시장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안 할 수는 없다. 지금 시점에 대한 지금 견해차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개헌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개헌 논의의 문이 열릴 거라고 보고 저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요. 네. 저는 2단계의 개헌이 불가피할 것이다. 첫 번째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 때 본격적인 권력구조 논의에 개헌하는 게 맞겠다. 근데 저는 정치인 그들만의 개헌 논의에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 중임제를 하면 내 집이 생기나요? 그래서 집 사는데 20년 걸리면 이게 나라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가 이런 집구를 마련할 수 있는 개헌. 또 하나는 1년에 100조 원의 초중고 예산을 쓰는데 지금 15만 명이 학교 밖 아이들이거든요. 네. 사교육비 있는 애들. 그러면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노후의 연금이나 가난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개헌을 하면 내 삶이 나아진다는 뭔가 그런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는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하고 또 하나는 국민 행복 추구권, 의무는 있는데 권리가 없는 나라거든요. 네. 적어도 그래서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노후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국민 행복 추구권을 확고히 해서 정치의 목표는 국민 행복에 있다는 것을 이번 개헌에 담아내야만 그래야만 국민들이 볼 때는 내 집이 생기는 개헌을 하는 거 아닐까. 네. 그 다음에 권력 구조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내년도에 지방선거 때 같이 했으면 좋겠고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개헌 이슈 관련해서요. 네, 지금 개헌 이슈는 사실 야당의 이슈일 것 같아요. 여당보다는 야당의 이슈라는 건 지금 일극 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대표와 다른 어떤 그 잠재 후보들의 지금 공간인데 다른 잠재 후보들이 모두 다 개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이건 언제나 개헌론이 나올 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유력한 야당 주자가 반대하는 개헌은 사실 늘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개헌하겠다라고 공약하고 되자마자 사실은 개헌 이슈는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의 다른 어떤 후보들이 정말 개헌으로 연대를 해서 개헌파와 반개헌파의 구도를 형성한다면 여당 쪽의 후보들 중에 개헌을 이야기하는 그런 특정 후보들과 함께 개헌이 이슈로 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반개헌파의 포지셔닝을 확고히 한다면 사실 개헌 이슈는 또 폭풍 속의 그런 어떤 찻잔에 불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습니까? 이 개헌 관련해서. 저희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개헌 특위까지도 구성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의 지도부, 민주당의 지도부가 특히 개헌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야당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87 헌법 체제가 사실상 종식에 들어섰다라고 생각됩니다. 합의제 관행이었던 국회가 더 이상 합의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 극단적인 것이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87 헌법 체제의 종식을 맞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던 그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상 87 헌법 체제의 선관위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서 개헌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1.8%로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게 현재 우리의 실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새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산업도 키우지 않은 그런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뼈아픈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은 기득권 이익 집단의 저항과 각종 규제 탓에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우리는 지금 내전 상태로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듯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이 혼란 정국을 매듭짓고 경제 주체 모두가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 매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